이 자리에 모셔놓고 보니까 생각나는 게 2016년인가? 그때 우리 한경에서 주최한, 그죠? 모바일 컨퍼런스, 모바일 프론티어 컨퍼런스. 네. 여기서 만났었죠. 그때 제 앞에 연사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연사였고. 네. 두 번째.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마주쳤었던 네. 거예요. 그죠? 그때 무슨 주제로 강의하셨어요? 제가 그 당시에는 포스코라는 기업에 네. 경제연구소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네.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맞아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었죠. 네. 아마 그때 제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2016년이었던 것 같아요. 16년 정도. 네. 4차 산업혁명 네. 한참 이슈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이제 디지털 대전환을 제조업 영역에서 네. 발제를 하셨었고, 저는 뭐 그때 하셨죠? 네. 블록체인을 주제로 네, 그때부터 발제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인연이 돼서 이렇게 지금까지 만나 뵙고 있는데, 그때 예사롭지 않았어요. 눈빛이. 예사롭지 네. 않았습니다. 당신도 예사롭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우리 만나고 있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이제 오늘 또 소개드릴 책을 또 탈고를 하고 또 이렇게 시장에 내놓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뭐 내 자식을 내놓은 느낌, 예. 이렇게 아티스트들이 자기 음반을 내고 나서 네. 어떤 그런 기대하는 느낌들을 또 처음으로 경험하게 아, 되니까 그래요? 네, 이런 측면들이 있고요. 또 다양한 또 연구 활동, 그리고 최근에 이 디지털 기술이 너무나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여러 곳에서 다양한 해석들을 제가 좀 해드려야겠다. 이제 열심히 이런저런 또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책을 발간하면서 그게 잘 나가는지 그런 애지중지하는 그런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책을 쓰셨는데 이 저자를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순간이기 때문에 자기소개를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자기소개를 우리 공식 코너죠. 삼행시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네. 이름 하나를 부르면 네. 삼행시로 대답을 해주세요. 제가 삼행시 어제 좀 준비하라고 하셔가지고 네. 밤에 누워가지고 좀 생각을 했는데 네. 아무래도 제 이름이 삼행시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약간 이제 그 경상도 사투리 느낌으로 한번. 좋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할게요. 해보겠습니다. 자, 금방 알려드리겠습니다. 상, 상상도 못할 세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윤. 연구 많이 했습니다. 네. 네, 이 정도. 박수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책을 기획하고 집필을 하셨는데 그렇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세요? 아까 이제 김광석 실장님과도 처음 만났던 인연, 우리 2016년이었죠. 우리 사회가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 15년, 16년 즈음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렇게 그 당시부터 이런 디지털 기술들이 우리 삶과 기업의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면서 제가 지난 이제 5년, 6년간 여러 영역에서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끼치나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이제 작년에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또 세상에 그렇죠. 크게 이슈가 됐죠. 근데 메타버스가 새롭게 등장한 개념은 아니거든요. 기존의 이 디지털 기술들이 융합하는 과정에서 이 가상 세계를 어떻게 활용하는데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기존에 존재하던 기술들이 이제 막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정도가 맞을 것 같은데요. 작년에 이 메타버스가 이슈가 되면서 또 여기저기서 찾아주시더라고요. 메타버스에 대한 좀 강연을 해달라, 설명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기술들과 이 디지털 대전환 흐름 속에서 메타버스가 우리 삶에, 우리 기업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강연을 사실 작년에 한 100여 차례 이상 진행을 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강연을 진행하는 동안 네. 제가 기술 얘기를 하는데 질문들이 다른 질문들이 나오더라고요. 이 대중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 메타버스가 무엇입니까? 인공지능이 무엇입니까?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이런 것보다 혹시 교수님 암호화폐 투자하세요? 아니면 혹시 교수님 NFT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어떤 자산, 가상 자산에 대한 투자 얘기를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오늘 제가 기술을 말씀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간략하게만 답드리겠다 해서 제 의견을 전달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다 보니까 다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유가 지난 몇십 년간을 봤을 때 우리 기술들이 우리 삶이나 기업 비즈니스가 아니라 우리 지갑 경제에 이렇게까지 영향을 끼친 적이 있었나? 새삼 그걸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가 이 기술을 알아야 내가 새로운 부의 창출 수단을 이해하고
여기서 생기는 새로운 기회들을 나의 어떤 자산의 어떤 축적이라든지 혹은 내 어떤 그 지갑을 좀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측면들에서 궁금해 하시는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그럼 기술 얘기만 드릴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가상자산, 우리 암호화폐라고 하는 혹은 NFT라고 하는 혹은 가상부동산이라고 하든 이런 시장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고 전 세계에 이를 선도하는 기업이나 혹은 선도한 투자자들은 어떻게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좀 낱낱이 팩트를 알려드려야겠다. 이를 통해서 본인들의 어떤 그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게 좀 해석을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지금 교수님 말씀하는 중에 저도 느낀 게 매출액 상위 10대 자동차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다 더해도 테슬라 한 대의 시가총액보다 안 돼요. 그러면 이 매출액이나 수익성 면에서는 비교도 안 될 텐데 왜 시가총액은 이 10개 기업을 합해도 그 이상을 뛰어넘을까? 그것은 바로 기술에 있다. 결국 기술이 시가총액을 이끌어간다. 주가를 이끌어간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을 해본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재테크라는 측면에서 투자라는 관점에서도 이 부상하는 기술, 미래 기술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 책을 발간하신 거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좀 이렇게 해결을 해드리기 위한 책을 집필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공식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께 책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메타버스가 도입된 지금의 시장 그리고 또 메타버스로 돈을 벌고 또 NFT에 투자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렇게 비유를 하셨는데 그래서 공식 퀴즈입니다. 본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한번. 메타버스의 시대. 네. 그럼 제가 2번 메타리치의 시대. 3번 한번 해주세요. 3번은 뉴 제네레이션 시대. 이렇게 오케이. 하시죠. 별로 성의 없게 답변하시는 걸 보시면 어디에 답이 있는지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 댓글로 이 정답과 함께 여러분의 기대평, 이 책을 보면 나도 이런 기회가 있을 것 같아 라는 그 정답과 기대평을 동시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께 정답자를 선정해서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인해 주실 거죠? 네, 물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책 내용에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책 내용에서 제가 가장 궁금했던 그 큰 키워드가 메타리치의 시대가 온다라고 표현을 하셨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메타리치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이제 만들게 되었는데요. 앞서 네. 말씀드린 그 책 집필 이유에서 설명을 간단히 드렸지만은 이게 메타라고 하는 우리 메타버스라고도 하기도 하고 우리가 메타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뭐냐면은 이 가상 세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 계층들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기업이 경영 관점에서 이 비즈니스를 가상 세계에서 여러 다양한 서비스들을 개척하는 기업들도 있고요. 혹은 이 가상 세계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상 자산에 투자하는 개인들과 이 투자 기관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암호화폐가 지난 우리 몇 년간 열풍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과 같이 최근엔 NFT라고 하는 우리 그림 파일 하나가 800억대에 거래되기도 하는 뉴스 여러분들 아마 접해 보셨을 겁니다. 이런 시대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어떤 투자 기회로도 좀 찾아볼 수 있다. 이 기술의 변화를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들어가서 뭔가 비즈니스든 투자든 혹은 나의 일상생활을 윤택하게 만드는 부분이든 내가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내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변화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짧게는 2, 3년간 혹은 길게는 한 10여 년간의 이 메타 세상으로의 변화를 담게 되었고 여기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얘기를 담았기 때문에 이들을 뭐라고 칭할까? 메타리치라고 칭하게 된 것이죠. 네. 그렇군요. 이 메타리치의 시대 책을 쭉 열어보니까 특히 인트로 부분에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을 바꾼 그 계기, 그 사명 바꾸지 않았습니까? 네. 그 배경이 특별히 있다라고 설명을 쭉 해놨더라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왜 그런 배경이 실제 연출되게 됐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2021년 9월에 페이스북으로 알고 계신 이 기업이 메타라는 이름으로 기업을 개명을 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먼저 부정적인 해석을 하는 얘기부터 좀 해드리면은 네. 대표적으로 이 워싱턴 포스트가 지적을 했어요. 이 페이스북 파일이라고 하는 이 대대적인 기획 어떤 기사를 실으면서 이 페이스북이 메타로 바꾼 이유는 이 페이스북이 지금까지 최근 들어서 특히나 받고 있던 다양한 비판을 정면 돌파하기 위함이다. 비판이 어떤 게 있었냐면요. 페이스북이 갖고 있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는 플랫폼이 있죠. 이 플랫폼에서 다양한 형태의 수익적인 이 모델들이 서비스들이 구축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너무나 외모 비교라든지 혹은 어떤 이 내 자산에 대한 자랑이나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특히나 우리 여중생으로 대표되는 10대 여학생들이 많이 쓰고 있는 인스타그램에 이를 이용해서 내가 이런 자랑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받는 그게 이제 싫어가지고 뭐 자살 충동을 느끼거나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거나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보고가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이 SNS 플랫폼들의 이런 부정적인 면들이 내부적으로도 보고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외부에 슬슬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투자자들이 알면서 향후에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이 SNS 플랫폼들이 이 지속 가능성이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수익 모델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가진 나머지 이 메타로 개명하면서 한번 대전환을 해보자. 이런 측면으로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요건 일부의 의견이고요. 나머지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죠. 이 메타라고 하는 기업이 지금 현재 추구하고 있는 새로운 차원의 비즈니스들은 이 가상 공간을 활용한 것들이 많아요. 네. 메타버스의 세계죠. 네. 대표적으로 이 메타가 주창하고 있는 다양한 혁신적인 어떤 새로운 플랫폼들은 우리가 예를 들면은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가상 공간에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끼리 예를 들면 뉴욕에 서울에 떨어져 있는 같은 회사의 이 지사 이 사람들끼리 가상 공간에 들어와서 회의도 하고 업무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기존의 이 플랫폼들을 이용해서 이 가상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하는 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이 컨텐츠를 활용하기 위한 이 디바이스, VR 기기가 있죠. 이 오큘러스라고 하는 업체를 2017년도에 이제 이 메타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VR 기기 시장에서 메타가 세계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VR, 즉 가상 세계를 활용하는 기기, 컨텐츠, 플랫폼, 이 모든 영역을 다 장악해 나가겠다. 즉 메타 세상으로서 우리가 주도하고자 하는 어떤 바람을 담은 어떤 기업 명칭의 변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를 이제 메타로 기업명을 바꾸고 나서 저커버그가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메타버스 세상은 페이스북이 아닌 메타가 주도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함으로써 이제는 가상 세계를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전환하는 것에 활용하는 측면에서 이제 강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 말씀 중에 두 가지로 좀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페이스북이 갖고 있던 부정적인 이미지 그런 것을 좀 탈피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 메타버스 산업을 우리가 리드해 나가겠다라는 그 포부가 배경이 된 게 아닌가 네. 말씀이 그렇게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앞부분에 강조하신 게 지금 현재 웹 3.0 시대가 왔다 혹은 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웹 3.0 시대를 어떻게 실례지만 정의하시나요? 웹 3.0은 딱 세 가지 키워드로 말씀드릴 네. 수 있어요. 탈중앙화, 네. 그다음에 개인화, 지능화, 요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좀 추상적이죠. 네. 웹3가 웹 3.0이라고 하기도 하고 웹3라고 하기도 하는데 주로 이제 개발자들이 현 시대를 일컫는 용어이긴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탈중앙화, 지능화, 초개인화라는 컨셉이 나오느냐? 웹 3.0이라고 얘기를 드리려면은 당연히 이제 웹 1.0, 2.0의 시기가 있겠죠. 네. 1.0, 2.0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웹 1.0의 시대는 우리 웹이라고 하는 인터넷을 처음 사용하던 시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1990년대를 떠올려 볼 수 있는데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1990년대 우리가 이제 사용하기 시작을 했죠. 그 당시만 해도 일부 정보 제공을 하는 이 정보 제공자들의 일방적인 정보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소비자들의 역할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 제약이 되고
얻을 수 있는 정보도 제약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몇몇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들이 올려놓은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정도가 웹 1.0 시대의 특징이었죠. 바로 이 공급자 중심적인 일방향적인 소통 시대였다. 자, 웹 2.0의 시대는요, 우리 스마트폰이 탄생한 2007년 전후의 시대를 웹 2.0이라고 얘기합니다. 웹 2.0의 대표적인 이 변화로 이 스마트폰, 그 다음에 SNS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 스마트폰과 SNS가 만난 2007년 전후로 완전히 우리 인류가 바뀌어 버렸어요. 대표적으로 소통 방식이 바뀌었죠.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사람 대 사람 소통하던 것을 이제 온라인 공간에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어요. SNS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요. 그리고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이 자체가 나의 어떤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인터넷 세상의 데이터로 전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스마트폰과 이 SNS가 결합이 되면서 웹 1.0 시대의 특성이었던 공급자가 일방향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소통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김광석 실장님과 제가 SNS 소통합니다. 공급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냥 그 공간, 플랫폼이라고 하는 SNS라고 하는 공간만 제공하죠.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내가 데이터를 생산합니다. 내가 아침에 몇 시에 눈을 뜨고 물건을 어떤 걸 구매하고 뭐 햄버거를 사 먹고 커피를 사 먹고 이런 것들이 스마트폰에 기록이 남죠. 물론 나의 동의하에. 그럼 이 데이터를 생산한 사람도 나고 그다음에 내가 이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게 허락도 해줄 수가 있죠. 즉 데이터의 생산과 소비와 이 권한 자체가 개인에게 많이 분산되기 시작한 것이 이 웹 2.0 시대입니다. 자, 그럼 웹 3.0은 무엇이냐? 한 걸음 더 진화하는 거예요. 웹 3.0의 가장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이 탈중앙화라는 특성입니다. 이 탈중앙화는 바로 웹 2.0의 이 플랫폼 기반 그리고 이 스마트폰 디바이스 기반을 넘어서 가지고요. 이 모든 영역에서 개인들이 권한을 갖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기술이 있죠. 이를 가능하게 한 기술이 2009년 발표된 우리 사토시 나카모토 교수의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즉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 이 논문을 발표한 사토시 나카모토가 지금 어디 있는지 사라졌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2009년 이 블록체인 기술의 개념을 논문으로 발표하면서 이 블록체인 기술이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것이 바로 2010년대고요. 이 블록체인 기술이 웹 3.0에 대표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기술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권한을 중앙 집중화된 형식이 아니라 이 개인들이 권한을 분산시켜서 가져가고요. 플랫폼도 주도적인 플랫폼 몇몇이 완전히 독과점을 형성하는 웹 2.0 시대를 넘어서서 이 작은 단위의 플랫폼들이 상호 운용되는 형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이 과정에서 개인의 권한이 올라가면은 내가 데이터를 생산하고 어떤 데이터를 활용해라 이런 것들을 내가 하나하나 설정을 할 수 있으면은 바로 초개인화라는 시대를 맞이할 수가 있죠. 내가 제공하는 데이터에 맞게 기업의 서비스를 요구할 수가 있고요.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술이라든지 데이터 분석 기술을 이용해서 지능화라는 또 이런 또 새로운 기술들, 솔루션들을 많이 활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권력이 분산되고 데이터의 생산을 하는 개인들의 권한이 커지고 그리고 좀 더 지능화되고 개인에 최적화되는 형태, 바로 웹 3.0 시대의 변화다. 전혀 달라지는 시대네요. 네. 그럼 그렇게 전혀 달라지는 시대에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대응하는 기업들, 웹 3.0 시대에 걸맞게 대응하는 기업, 그런 기업에 우리 재테크 관점에서도 투자 의사결정한다든가 또 기업인 여러분들이라면 내가 이렇게 달라진 시대에 어떻게 경영 전략을 꾀할까라는 그런 고민을 분명히 하실 거란 말이죠. 네. 어떻게 우리는 바라봐야 될까요? 네, 웹 3.0 시대를 대비하는 기업의 적응 노력을 저는 메타 트랜스포메이션,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지난 몇 년간 이 디지털 전환하는 이 과정을 설명을 했었는데요. 전 메타 시대를 대비하는 기업들, 메타 트랜스포메이션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메타 트랜스포메이션을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기업들이 지금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페이스북, 메타라는 기업이고요. 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웹 2.0, 웹 1.0 시대에 대박이 난 기업이죠. 우리 대표적으로 윈도우라고 하는 우리 운영 체제가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라고 하는 우리 워드라든지 파워포인트, 아마 지난 몇십 년간 이 오피스 영역을 거의 독점적으로
영향을 끼친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갖고 있는 기업이죠. 바로 이 플랫폼 기업, 즉 웹 2.0 시대에 어떤 그 혜택을 얻은 기업입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요, 최근에 이 새롭게 투자하고 있는 영역은 완전히 컨셉을 달리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한 연구원이 이런 연구 지금 진행 상황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데이터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모델이에요. 이게 뭐냐? 사람들이 웹 3.0 시대에 개인들의 이 데이터 생산과 활용 권한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컨트롤할 수가 없다. 개인들에게 권한을 분산시켜 줘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데이터들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형태로 내부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이 책을 통해서 메타 트랜스포메이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좀 해안도 찾아보고 인사이트를 구해보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